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 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선택적 모병제 그리고 미중일 실용외교 내놓았습니다.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한반도 더 평화로 갈 수 있는 건지 나아지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상황 어떻습니까? 북한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북한은 연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자기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니까 네. 경제 목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검토하고 있어서 네. 무슨 뭐 다른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 쓸 여유 없이 네. 안에서 아마 지금 뭐 그런 이른바 총결과 그다음에 계획, 여기 아마 북한 지도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에는 좀 관심이 있을까요? 글쎄요, 전에는 네. 북한에서 뭐 한국 대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네. 자기들이 어떤 뭐 발언을 해가지고 입김을 미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돈 주고 막 총 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북한에서 어떤 발언을 통해 가지고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마 남쪽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그런 움직임은 일단은 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할 겨를이 북한이 지금 없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한도 이제는 북한 자체가 먹고 살고 발전하는 거에 관심이 네. 모아져 있지, 남북 관계에서 뭔가 남한을 흔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옛날보다 관심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선대위에서 평화번영위원회 이렇게 위원장이신데요. 평화번영위원회 좀 이름이 낯섭니다. 어떤 정책들과 어떤 현안들 다루고 있습니까? 네, 한반도 평화 관련된 문제예요. 예. 남북관계 대북 정책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국방 문제.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경제 안보 아닙니까? 경제도 뭐 요소수 사태 이런 거 보듯이 네. 그 공급망 같은 게 문제가 되면 안보가 문제가 되죠. 경제 안보라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국민 안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을 개발하고 후보를 보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외교, 실용외교라고 하는데, 이 이재명 표 실용외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말하죠. 네. 일단 실용외교라는 거는 물론 뭐 사람마다 규정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하는 거는 네. 뭐 사람이나 국가나 지도자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가치나 이념의 이점을 고집하지 않고 국가 이익, 국익의 기초에서 외교 정책을 펼쳐가겠다. 그게 실용외교인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익이 뭐냐. 네. 다시 말하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에 기초한다 그랬는데, 그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범주하고 있냐면은 아무래도 외교니까 우리의 이익도 있지만 상대방, 즉 우리와 외교하는 상대방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대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 삶의 향상, 네. 이런 게 우리 국가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본다면 평화, 네. 그다음에 상대방 국가와의 공동 번영. 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 국민 삶의 향상, 국제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 이런 것을 국가 이익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 이게 바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이요, 정상회담은 정치적인 쇼였다. 자주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다 중심축을 두는 바람에 외교 문제 소홀했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특히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그 소위 그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서로 파트너십을 하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뭐 남북 관계에만 신경 쓴 게 아니죠. 또 북핵 문제도 신경 썼죠. 다만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뿐이지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뭐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것은 그거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미중일 실용외교, 윤석열 후보도 미중일 상생 공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윤석열 후보의 외교 통일 정책은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뭐 종전선언 같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든가 네. 그런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또는 그 2018년 9월에 있었던 그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뭐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싸우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국방력을 우리가 강화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건데 네.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준비나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남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 지원 사업도 계속 나서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실용외교가 남북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이재명 후보가 그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가진 건 오래됐죠. 예. 그리고 2016년에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성남시 의회 조례로 통과시켜서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구위원장으로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인연을 맺으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부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이재명 후보의 그 실용주의 대북 정책, 실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작은 것들에도 합의를 이루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그건 실천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천을 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천이 성공이 되고 그 성공의 효능감을 봤을 때 또 다른 실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또한 평화를 증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은 그의 실용주의 정책은 아마 상당한 정도로 한 발짝 한 발짝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 이거는 강조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실질적으로 나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응답해야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북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부분과 또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협력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 양쪽이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아가서 한다면, 그래서 남북 협력을 한다면 북한이 그걸 갖다가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좀 이재명 표 남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킬 수 있는 어떤 실행력, 그다음에 실천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합의한 걸 갖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간다면은 그럼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뭐 불신하는 그런 강도가 낮아지겠죠.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실행력, 실천력 같은 것들이 아마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 합의된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능력 갖고 있으니까요. 네. 실천력, 실행력이 북한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북한이 좀 응답하기 좋은 조건이 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정책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천해내는 힘에서 조금 딸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완으로서 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천 능력이나 집행 능력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식 실용 정책이 훨씬 더 북한한테는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북한이 응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과 중국은요?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북한 핵 문제를 빼고 남북 관계만 독자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길은 그 사실은 넓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북 문제와 북핵 문제가 연동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한미 간의 북한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잘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주변 국가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미 관계죠. 그런 점에서 북한하고 무슨 북한을 설득하는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국과 협력하는 거잖아요. 네. 또 미국을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설득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도 납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의 논리와 그다음에 우리의 절실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래가지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얻는 거라면은 미국이 설령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저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끌고 나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과도 협력을 하면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미국만 북한하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역시 남북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를 갖다가 잘 조율하면서 결국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석 장관이 이 선대위에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는 또 좀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 미국 문제도 위성락 전 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괜찮을 것도 같다. 미국 문제도 미국과의 외교도 잘 풀 수 있겠다. 중국은 어떤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좀 고민이 있습니까? 선대위에서 고민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 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후보의 생각이 그 국익 중심의 시정 외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갈등 관계가 지금 심화되어 있는데 이 네. 속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의 그 외교 안보의 근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럼 한중 관계 또 어떤 거냐? 한중 관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통상 국가고 교역으로 먹고 사는데 네. 우리 전체의 그 수출입의 한 25% 정도 갖다가 지금 미국에 의존하잖아요. 아니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도 잘하고 중국과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능케 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단순한 중견국가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선도국가고 거기에 맞는 우리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쪽에 그런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네. 실제 뭐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소가 도랑에 들어가 있을 때 양쪽에 둔덕이 있고 도랑에 들어가면 그 도랑에 든 소는 양쪽에 있는 둔덕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양쪽에. 한쪽만 뜯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김 대통령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려면 바로 운명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도전과 이 현재 이 험난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거거든요. 네. 안보 국방 문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모병제 이거 야당 민주당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니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방 혁신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떤지 좀. 그러니까 모병제는 아닙니다. 선택적 모병제죠. 네. 선택적 모병제라는 것은 국민 개병제를 기초로 원칙으로 하되 그래요. 징집 대상자에 있는 그 대상자들이 군대를 갔다가 현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특정 기관을 갔다가 부사관, 기술지박형 전투부사관으로 자기가 응모해서 가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선택적 모병제의 특징입니다. 네. 다만 그 현재 있는 그 징집병에 있는 현역들을 갖다가 대거 줄이고 그리고 대신에 전문 인력, 전투부사관들을 늘림으로써 그야말로 병력은 좀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국방력 자체는 증강되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사적으로 이재명 후보 만나면요.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저는 외교안보 통일 네. 쪽이니까 그쪽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주로 잘 듣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듣는 편입니다. 그래요?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질문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해 학습 능력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보면 되죠. 그리고 그 자리 앞에서 브리핑하기보다는 미리 이제 레포트 같은 걸 보내드리면 읽고 와가지고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또 토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후보가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 나름대로 철학 구상 속에 딱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그 지식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부족한 점은 뭡니까? 다 칭찬만 하시니까. 네. 글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여기서 뭐 그런 거를 꼭 이렇게 집어서 아니 말씀드리기 개인적으로 뭐 저분은 뭐 저게 좀 부족해 그런 거 없습니까? 보완해야 될 점. 아니 보완해야 될 점인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남들이 볼 때는 네. 굉장히 이렇게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막 나서고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그렇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 근데 네. 굉장히 샤이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굴 갖다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만나보시죠. 소개를 해가서 만나면은 같이 만나실래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만나는 게 쑥스러워서. 예. 그런 상당히 좀 이게 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이제 좀 숫기가 없다라나요? 이제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정부. 처음에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성과가 엄청났었는데 지금 좀 답보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답보 고착에 빠진 이 남북 관계를 좀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주 못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실행력, 실용이 한 필요하다.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동맹관계를 중시하기입니다. 네. 그럼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민주당 정부 요구에 들어줄 것도 많이 있지만 미국 민주당도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를 두들기면 결국 우리의 아이디어를 미국이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은 미 공화당 정부보다 훨씬 큰 거죠. 네.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서로 민주당 정부가 마주쳐서 서로 일을 했던 때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2000년 클린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2000년 말에 퇴임하기 전까지 그때였는데요. 그 3년 시기가 사실은 한반도에서 평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시기가 안 왔죠. 우리의 민주당 정부일 때 미국의 공화당 정부였었습니다. 그렇죠. 또 미국의 민주당 정부일 때 한국에서는 이제 현재 야당 정부였고 그러나 이제 지금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몇 발짝 앞으로 가야 되네요. 네, 이제는 한국에서 민주정부가 출연한다면은 저쪽도 네. 민주당 정부니까 네. 한번 서로 궁합을 맞춰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미국의 전현직 군인들입니다. 에이브럼스 등 그 좀 고위 군인들이었죠. 한국의 군사력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밖에 아직 모자란다. 이런 좀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미국 세계 최강의 미국의 군사력을 운영한 사람들이 볼 때 그 부족하지 않은 게 어느 나라의 군사력인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끝이 없고요. 네.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 전문 잡지들이 재래식 무기에 관한 핵무기를 뺀다면 세계 6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턱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비교하는 것이 비교의 기준이 뭔가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우리 국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나름대로 그 좀 믿고 그다음에 신뢰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관을 하셨죠? 네. 네. 장관도 하셨고요. 뭐 이룰 것도 다 이루셨는데 왜 이재명을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하는데도 많았을 텐데 또 장관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요. 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예. 그거 궁금해서요. 아니 뭐 그냥 성남에서 성남시장 하던 시절에 네.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그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어떤 지도자로서의 몸을 보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건 생각 못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통일력이 안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 같은 걸 했는데 나중에 뭐 그 경기도지사가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재판 여러 가지 재판이 걸리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성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억울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격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한 인간이 저렇게 공격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다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때 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종석 평화번영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